이런 게 합쳐져서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는 아무도 생각하지 못했던 이런 사태가 가능하게 됐습니다.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문제는 이 트럼프의 대한 정책이죠.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을 흔히 우리가 고립주의자라고 그럽니다. 미국에는 항상 고립주의자와 막 국개방주의자라고 그럴까요? 그런 노선이 항상 있어요. 그래서 2차 세계대전 때도 직전에도 진주만을 기습하기 전에는 우리는 유럽 전쟁에 손을 대지 말자. 지금 나치 독일 싸우는데 나치와 지금 소련이 싸우는데 히틀러나 스탈린이나 똑같은 무슨 독재자인데 우리 스탈린 편 들지 말자. 구경만 하자. 이런 사람들이 많았어요. 주로 공화당이었습니다. 그래서 트루만 같은 사람도 민주당인데 그 사람은 히틀러하고 스탈린이 싸워서 누군가는 질 것이다. 근데 지는 이긴 쪽도 힘이 빠졌을 테니까 그때 우리가 개입해가지고 양쪽을 다 정리하는 게 좋다. 뭐 이런 이야기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41년 12월 7일 날 진주만 공습이 딱 일어나니까 소위 반전주의자들이 싹 없어지고 완전히 2차 세계대전에 참전해서 결국 승부를 결정짓는 그런 쪽으로 간 적이 있듯이 지금도 외국에 너무 관여하지 말자. 그러니까 한국 같은데 주한미군 둬가지고 괜히 북한 핵 문제를 우리가 뭐 해결하고 하는 거 이거 무리다. 우리가 또 경비도 많이 든다. 그러니까 또 부자 아니냐? 일본하고 한국은 특히 부자 아니냐? 필요하면 핵무기 개발하면 될 거 아니냐? 우리는 좀 그렇다고 뭐 동맹을 취소하자는 이야기는 아니에요. 어쨌든 개입을 줄이자. 그것은 경비를 줄이자는 뜻이죠. 병력 줄이자는 쪽으로 갈 겁니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는 사람이 만약 대통령이 된다고 하면은 한미동맹, 더구나 한미동맹에 기초한 북한의 핵 문제, 이게 굉장히 복잡해집니다. 복잡해지니까 우리 안 그래도 지금도 복잡한데 지금 뭐 미국은 특히 오바마 대통령 앞에 부시보다도 훨씬 더 단호하게 대북 봉쇄를 하고 있는 이런 가운데서 우리가 사드를 배치하고 하는 이런 스탠스가 흥커러질 가능성이 많아요. 흥커러지고 여기에 내년 선거가 있습니다. 2017년 대통령 선거 12월에 대통령 선거의 결과와 미국 선거가 어떤 식으로 맞물릴 거냐. 예컨대 내년 대통령 선거에서 건국제를 반대하고 사드 배치를 반대하는 세력이 대통령을 배출하고 정권을 잡는다. 트럼프는 어떻게 하겠냐. 이렇게 생각을 하면은 아주 지금부터 이거 단계는 상상력의 단계입니다. 상상을 많이 해야 되는 상황, 예측이 잘 안 되는 상황이 불확실한 시대로 지금 들어가고 있다. 한반도가 불확실한 시대로 들어가고 있다는 느낌이 오는 것입니다. 한반도만 불확실한 것이 아니라 중국, 일본, 러시아 이쪽이 다 불안 요소를 갖고 있지만은 무엇보다도 한국이 직면하고 있는 것은 김정은이라는 독재자가 핵무기를 손에 넣어가지고 급속도로 그 성능을 발전시키고 있다 하는 사실인데 이게 잘못하면은 충돌 코스로 가는 수가 있어요. 충돌 코스. 이 전쟁이 나는 것을 이렇게 연구를 해보면은 그 공통된 점이 하나가 있습니다. 우리가 시간이 없다 하면 초조해집니다. 김정은이 지금 그런 심리가 아니겠느냐 이렇게 보여집니다. 시간이 없다. 이거 시간 넘어가면은 불안해진다. 남한이 시간이 가면은 방어망을 확실하게 건설하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핵무기 이거 소용없게 되는 거 아니냐. 그 전에
남한이 방어망을 건설하기 전에 이거 가지고 결정적인 승부를 하자. 또는 시간 가면은 집권층 안에서도 탈북자가 막 생긴다. 또 지금 북한에 대한 대북 제재 중에서 하나 현금을 끄는 거는 상당히 먹히고 있는 것 같습니다. 통치자금으로 들어가는 이 현금 유통을 여러 가지로 미국이 제한하는 바람에 아마 김정은이가 쓸 돈이 부족할 거예요. 그러면은 채권을 관리하는 것도 어려워요. 이게 다 깝깝한 상황이에요. 그러면 판단하기를 시간이 없다. 앞으로 2, 3년 안에 내가 가지고 있는 핵무기, 다행히 남한은 비무장 상태다. 사드 배치도 어려울 것이다. 사드 배치 해봤자 우리 잠수하면서 쏘는 걸로는 우리를 막을 수 없다. 이때 승부를 결정하자. 이런 생각을 갖게 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2차 세계대전 중에서 2차 세계대전이 왜 났느냐 하는 것도 시간과 관계 있었어요. 히틀러도 그때 1939년에 폴란드를 쳐들어갈 때 이런 판단을 했습니다. 조금 있으면은 소련, 영국, 프랑스가 본격적으로 군비 점령을 할 것이다. 독일이 먼저 하는 걸 보고 뒤늦게 출발했는데 어차피 2, 3년 안으로 따라온다. 그때는 우리가 전쟁을 통해서 이길 수 없다. 지금이 마지막 찬스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진주만 기습을 결정한 일본은 1941년 여름에 지금 인도 차이나 월남이죠. 프랑스가 점령하고 있던, 프랑스가 다스리고 있던 그쪽으로 진주를 했어요. 한쪽에서는 중국에서 전쟁을 하면서, 그러니까 미국이 영국 뭐 등등, 영국, 네덜란드 이런 나라하고 손잡고 일본에 대한 경제 봉쇄를 했습니다. 경제 봉쇄. 그 경제 봉쇄에서 제일 중요한 게 석유를 끊어버렸어요. 석유. 그때 일본은 석유를 거의 전량 수입을 하는데 그 니가다 뭐 아키다 이런 데 약간 기름 나왔지만 그건 뭐 1, 2%고 전량 수입을 하는데 주로 미국 메이저 석유 회사를 통해서 수입을 했어요. 그쪽 웃기는 거죠. 전량 물자를 저기에 의존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걸 끊어버렸어요, 그냥. 그러니까 일본은 석유 재고량이 줄어들기 시작했습니다. 석유를 제일 많이 쓰는 게 해군이죠. 군함을 이용을 해야 되니까. 옛날 군함은 석탄으로 움직였지만 1차 세계대전부터 기름을 다 쓰기 시작했습니다. 기름이 없으면 고철이에요. 그때까지 일본 해군은 미국과 개전하는데 좀 미온적이었습니다. 육군이 좀 강경론을 폈어요. 기름이 줄어드니까 해군도 이제는 전쟁밖에 없다. 전쟁에서 어디로 가느냐? 인도네시아로 가야 된다. 인도네시아에 유전이 많으니까 인도네시아를 점령해야 된다. 인도네시아 점령하려면은 태평양에 있는 미군의 해군 전력을 무력화시켜야 된다. 그러니까 진주만을 공습해야 된다. 뭐 진주만 공습한 다음에 미국 본토로 쳐들어갈 생각은 없었어요. 태평양의 제해권을 잡아야 된다. 이렇게 해서 전쟁으로 갔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시간이 많습니까, 지금? 시간이 누구 편이냐, 이거 판단을 잘 해야 돼요. 시간이 누구 편이냐. 미국에서는 지금 이 북한 핵 문제를 보는 시각이 좀 달라지고 있어요. 달라지고 있는 게 아니라 급해지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두 가지인데, 하나는 북한이 장거리 미사일 기술을 계속 발전시키고 있다. 몇 년 있으면은 그 장거리 미사일이 미국의 서해안을 공격할 수도 있겠다. 지금은 이미 구암, 일본, 오키나와는 다 사정권 안에 들어갔습니다. 더구나 SLBM이라는 잠수함에서 쏘는 이 미사일까지 지금 급속도로 발전시키고 있다. 자, 그러면 이게 북한 핵이 어떤 목적으로 저렇게 만들어진 거냐 하는 데 대한
재검토를 하고 있는데 이런 결론이랍니다. 요새는 북한의 핵 위협은 그동안에는 이론적인 위협이었다고 하면은 지금은 실제적인 위협이다. 그리고 북한의 핵의 목적이 뭐냐? 체제 유지라고 생각해왔다. 체제 유지. 이게 잘못된 거다. 핵의 목적은 체제 유지가 아닌 것 같다. 그럼 뭐냐? 체제 유지면은 뭐 여러 가지로 육자회담에서 체제 유지, 핵 개발 포기하면 뭐 해주겠다 이렇게 했는데도 계속 한다. 아, 이거 체제 유지가 아닌 모양이다. 그럼 뭐냐? 아, 이거는 핵을 가지고 남한을 공산화시키려는 것이구나. 이런 식으로 생각이 기운답니다. 이것은 한국에서는 상식인데 한국의 북한 전문가가 진짜 전문가라면 다 북한의 핵은 그걸 이용해가지고 남한을 정치적으로든 군사적으로든 종속시켜서 흡수 통일하려고 하는 거죠. 공산체제로 흡수 통일하려는 무기로 핵을 개발한다. 이거는 우리한테는 상식이었습니다. 주로 정상적 전문가들 사이는 상식인데 비정상적 전문가는 뭐 체제 유지 운동 해왔습니다만 이제는 미국 정책 전문가들도 그렇게 생각하게 되었답니다. 왜 체제 유지가 아니고 공산화 통일이냐? 북한의 체제는 남한이 있는 한 어차피 유지가 안 되게 돼 있다. 한국에서는 정통성 있는 국가는 하나뿐인데 지금 남한이 저렇게 잘 사니까 이미 끝났다. 그러면은 체제 유지가 안 되면 어떻게 되냐? 반대로 남한을 무너뜨려야 체제 유지가 된다. 한국에 있는 한 체제 유지 안 된다. 그러나 다행히 북한은 핵이 있다. 그 핵으로 한국의 발전된 체제를 무너뜨리고 흡수해버리면 그게 체제 유지로 가는 것이다. 그 다음에 문제는 탐지할 시간이 줄어들고 있다는 거죠. 북한이 언제 전쟁을 결심하느냐 하는 것을 48시간 전에 우리는 알 수 있다라고 이야기해왔습니다. 그동안에. 그것은 재래식 군사력이에요. 포병을 전진시키고 뭐 비상을 걸고 하는 걸 가만 보면 아, 요 사람들이 전쟁을 하는구나. 48시간 이전에는 확실히 북한이 전쟁을 결심했구나 거 알고 선제 공격을 할 수 있다. 이것은 재래식 군사력으로 하던 이야기예요. 자, 핵은 다르다. 고체 연료를 가지면은 이 액체를 주입할 때 시간이 걸립니다. 그런데 고체는 그냥 갖다 붙여버리면 돼요. 그리고 이동시 여기 있다고 저기 있다고 하는 게 탐지도 어렵고 미사일을. 그래서 이 탐지 시간이 줄어들고 있다. 조기 경보 시간이 줄어들고 있다. 그러면은 선제 공격도 어렵다. 북한이 핵 발사하는 게 확실하다고 언제 알 수 있느냐? 발사하기 10분 전에 알면 그 아무 소용이 없죠. 1시간 전에 알아도 그 잘 안 될 겁니다. 1시간 전에 알았다. 그러면 뭐 대통령이 회의를 소집하고 미국 대통령하고 연락하고 하는 사이에 시간 다 갈 거 아닙니까? 24시간 전에 확실히 안다. 그러면 조금 대비할 수가 있을지 모르죠. 근데 그 시간이 줄어들고 있다. 그 다음에 미국으로서는 본토가 위협에 빠지는 것은 미국은 견디기가 어려운 나라예요. 그래 본 적도 별로 없고 본토가 공격을 받은 것은 미국 역사상 뭐 하와이를 본토라고 치면 하와이 그리고 또 한 분 있죠. 9.11 사태 9.11 사태 정도 아닙니까? 거기에 대해서 보복을 해서 어떻게 됐습니까? 일본 망하고 9.11 사태에 대한 미국의 보복으로 아프가니스탄, 이라크 연쇄 반응으로 그냥 지금 뭐 아랍의 봄 뭐 이런 일이 막 일어났습니다. 도저히 참을 수 없어요, 미국은. 이래 되니까 미국이 아마 지금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군사적으로 북한 핵을 정리할 수 있는 시간이 남아있느냐 안 남아있느냐 이렇게 지금 연구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 연구를 하면서 아마 기회를 놓친 것을 통달하지 않을 겁니다. 아, 이게 우리가 기회를 놓쳤구나.
지금 보니까 호미로 막을 걸 이제는 가래로도 막지 못하게 되었구나. 94년에 클린턴이 영변 핵시설을 포기하려고 할 때 그때가 찬스였다. 그때 김영삼 대통령이 말려서 못 때렸는데 그때 때렸으면은 북한 핵 문제도 해결되고 아마 북한 체제 무너졌을 것이다. 이렇게 지금 후회하고 있을 겁니다. 그때는 우선 핵이 없었다. 북한을 공습하고 때려도 북한이 보복할 수 있는 핵무기가 없다. 기껏해서 장사정포 쏘는 건데 그 서울에 1시간쯤 쏜 다음에는 손 포대가 다 노출되니까 그것을 이잡듯이 공격할 수 있다. 그러면은 하루 만에 끝난다. 또 중국이 그때 지금처럼 강하지 않았다. 당시는 푸틴이 아니라 옐친 대통령은 또 굉장히 친미적이었다. 아무도 북한을 편들 사람이 없었다. 이때 때리셔야 되는데 하고 아마 후회 막급일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후회 막급이죠. 그러니까 역사는 가장 유리한 순간에 그 기회를 놓쳐버리면 반드시 거꾸로 되어가지고 불리한 쪽으로 우리를 압박하게 되는데 지금 그렇죠. 그다음에도 시간이 있었습니다. 육자회담 뭐 하지 말고 북한이 2006년에 핵실험을 했지만 그 전에 북한을 얼마든지 공격할 수가 있었어요. 이걸 또 육자회담이라는 이 환상에 사로잡혀서 중국 페이스로 넘어가가지고 육자회담을 하니까 중국의 의장국이라고 그래가지고 어떤 경우에도 군사적 해결은 안 된다 이러면서 시간 질질 끌고 남한에서 또 좌파 정권이 일어나가지고 북한을 도와주고 북한에 대한 강경책을 반대하고 이러는 과정이 또 10년이 계속됐습니다. 10년이. 그 사이에 북한은 꾸준히 핵실험하고 미사일 능력 개발시키고 그래서 이때 2번 시간 놓쳤어요. 또 한 번 놓쳤습니다. 그럼 미국이 놓친 거예요. 2007년 여름에 이스라엘에서 부시 대통령을 찾아왔습니다. 사진 같은 걸 다 내놓고 지금 북한이 시리아에 영변 핵 원자로 같은 걸 짓고 있다. 조금 있으면 이거 플루토늄 생산해가지고 시리아가 원자 폭탄 갖게 된다. 이렇게 보고를 하면서 부시 대통령한테 이런 요구를 합니다. 부시 대통령이 북한이 만약 핵을 다른 나라로 핵 기술이나 핵 물질을 확산시키면은 그 미국에 대한 공격 정도로 간주해가지고 반드시 보복하겠다고 선언을 했습니다. 그걸 딱 집어가지고 부시 대통령도 약속 지키라. 우리하고 공동작전을 하든지 아니면 미국이 단독으로 해가지고 저거 포격해줘야 된다. 이렇게 했습니다. 부시는 그때 2007년이니까 어떤 상황이냐. 이라크 점령을 하긴 했는데 이라크에서 시아파, 수니파가 내전을 일으키고 해서 하루에 한 달에 몇천 명이 죽고 미군은 거기 빠져가지고 허우적대고 여론이 나빠지고 하던 그런 순간이었어요. 마음에 여유가 없었습니다. 부시는 북한을 요리할 마음의 여유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반대를 합니다. 그때 때렸어야 됩니다. 그때 북한을 때렸어야 돼요. 왜 시리아에 핵기술을 이전하느냐, 확산시켰느냐. 그래서 여러 가지 이유를 대면서 부시가 못하겠다고 하니까 그러면 이스라엘이 우리가 알아서 하겠다 해서 2007년 9월 6일 날 새벽에 공군기록을 가지고 그냥 폭격을 해가지고 싹 없애버렸습니다. 시리아가 당하고도 가만히 있었어요. 자기들이 잘못했거든요. 핵폭탄 맞는 그게 들쑥날까시고 또 이스라엘이 또 때려놓고는 발표를 안 했습니다. 그냥 가만히 있어버렸어요. 그 다음에 이제 언론을 통해서 새 나가기 시작을 했습니다. 만약 그때 폭격을 안 했으면은 시리아가 핵폭탄을 가졌다. 그럼 시리아 지금 내전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잘못하면 핵폭탄 쓰는 그런 참극이 일어났을 가능성도 있어요. 3번 놓쳤습니다. 이제 4번째다. 이게 마지막이다. 자, 지금 그러면 북한을 상대로
군사적 공격을 할 수 있느냐? 할 수 있느냐? 아마 여러 가지 시나리오를 생각할 겁니다. 우선 북한이 지금 핵미사일 수준이 어느 정도냐? 완전히 조립해가지고 실전 배치해서 북한을 때리면은 바로 핵미사일이 서울로 날아올 그 정도냐? 아니면 그 정도는 아직 아니지 않느냐? 실전 배치는 아직 않고 지금은 때릴 시간이 있다. 한 2, 3년 남아있다. 이 정보 판단이 어려워요, 사실은. 핵을 가진 나라 또는 핵을 가졌다가 출정하는 나라를 선제 공격한다. 이건 선제 공격이라고 하지 않고 예방 공격이라고 합니다. Preemptive Strike는 우리를 치려는 사람을 그 직전에 때리는 걸 선제 공격이라고 하는데, 예방 공격은 상당한 시간을 두고 미리 그 핵시설을 제거해버리는, 이걸 예방 공격. 우리 지금 예방 공격을 할 수 있는 시간이 있느냐 없느냐, 이게 아마 한국, 미국 군 전문가들의 골칫거리일 겁니다. 골칫거리. 그럼 그냥 가느냐? 그럼 지금 북한을 여기서 막지 않고 그냥 가느냐? 아니면 마지막에 한번 해보느냐? 이 결정적인 순간에 이게 선거를 맞았어요. 이게 어느 나라 정부든요, 선거가 있으면 중요한 결정 못 합니다. 그러면 선거를 앞두고 한 2, 3년 그냥 간다. 그럼 북한은 SLBM, 잠수함 핵 미사일, 장거리 미사일까지 완전히 완벽하게 갖춘다. 그 뒤부터는 북한이 핵을 가지고 이제 남한을 요리하는 수순으로 나올 거예요. 도발하는 쪽으로 나올 겁니다. 자, 그런데 우리 역사를 이렇게 보면은 핵을 가진 나라를 군사적으로 봉쇄해가지고 항복을 받은 예가 한 분 있어요. 그 어디 아시죠? 있습니다. 핵을 가진 나라를 상대로 봉쇄를 해가지고 그 핵을 철거시키게 만든 적이 한 것이에요. 그게 1962년 10월에 쿠바 미사일 사태입니다. 쿠바 미사일 사태. 여러분, 쿠바 미사일 사태 기억나시죠? 케네디 대통령이 10월 22일에 무시무시한 발표를 했습니다. 지금부터 쿠바에 지금 소련이 미사일을 그리고 핵폭탄을 갖다 놓은 것 같다. 이거 뉴욕, 워싱턴 다 사정권 안에 들어갔다. 만약 여기서 그냥 두면은 미국은 전략적으로 소련한테 불리해진다. 그래서 소련한테 당장 철거를 하라. 그러면서 해상 봉쇄를 선언했습니다. 해상 봉쇄를 하겠다. 쿠바로 들어가는 공격용 무기는 우리가 다 검색을 하겠다. 해군력이 막강하니까, 또 쿠바는 바로 코앞에 있으니까 딱 포위를 해버렸어요. 해상 봉쇄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선언을 했습니다. 쿠바에서 미국이든지 미국의 동맹국을 향해서 핵미사일을 쏘면은 우리 미국은 소련이 핵미사일로 미국을 공격한 것으로 간주하고 전면적인 보복을 하겠다. 이렇게 선언했습니다. 딱 포위망을 해놓고 만약 쿠바에서 핵으로 미국을 치든지 아니면 엉뚱한 나라를 치면은 우리는 이거 소련이 한 걸로 간주하고 소련에 보복을 하겠다. 이렇게 딱 선언을 해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핵 전쟁 일보 직전으로 가는 순간이었어요. 그때 미국에서 이거 정책 결정을 하는 사람들이 한 연일 모여서 격렬한 토론을 했습니다. 이 중요한 결정을 여러 사람들이 모여서 토론을 하니까 좋은 아이디어가 나오더라 하는 아주 모범 사례입니다. 케네디 대통령이 참석하고 거기 뭐 국방장관, 합참의장, 전문가들 한 10명이 연일 토론을 해요. 그런데 다행히 그 토론하는 것이 언론에
노출되지가 않았습니다. 이게 만약 언론에 보도가 되었다고 하면은 그런 회의할 수가 없어요. 또 냉정한 논의가 안 됩니다. 케네디도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만약 언론에 노출돼가 내가 서둘러서 정책을 결정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더라면 나는 폭격을 결정했을 것이다. 해상봉쇄가 아니라 폭격을 결정했을 것이다. 그럼 폭격하면 어떻게 되느냐? 나중에 밝혀진 사실은 뭐냐? 거기에 40몇 개의 메가톤급 핵폭탄이 들어가 있었어요. 와 있었어요. 미사일이 다 있었어요. 그 이외에 전술핵 핵폭탄이 100개가 와 있었습니다. 100개. 100개를 이미 배치했습니다. 소련군 사령관이 미군이 막 공습하고 상륙하면은 그것을 쓸 수 있는 상황에 있었어요. 쓰지 않을까요? 자기들 부대원들이 얻어맞고 하는데 그 무기 쓰지 않고 가만히 얻어맞고 있을 군인이 있을까요? 큰일 날 뻔했습니다. 폭격했으면. 그런데 해상봉쇄를 해버린 거예요. 그게 성공했습니다. 해상봉쇄를 해가지고 말 안 들으면 그 다음에 폭격한다 이런 식으로 다음 수로 갈 수가 있지만 처음부터 폭격을 해버리면 아주 끔찍한 일이 일어날 뻔했습니다. 그때 미국도 쿠바에 핵이 있는지 없는지, 핵폭탄이 있는지 없는지, 미사일은 확실히 들어왔는데 핵폭탄이 있는지 없는지를 모르는 상태에서 그렇게 조치를 취했습니다. 아마 알았으면은 해상봉쇄도 못했을지 모르죠. 그래서 북한에 대한 미국을 만약 북한에 대해서 예방 공격을 한다면은 이거는 미국이 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산으로 정보, 해운력, 공군력이 있어야 되는데 우리는 그냥 미국 편을 드는 거죠. 반대를 하지 않아야 되죠. 그럼 한국이 반대하면 못할 겁니다. 이걸 할 수 있느냐? 이제 서로 시간이 없다. 우리도 시간이 없고 김정은이도 시간이 없다. 이런 상황. 서부 영화 보면은 두 총잡이가 나가서 딱 마주 서가지고 총을 누가 먼저 뽑느냐 마느냐 하는 그런 긴장된 순간. 근데 그때 뭐 지붕에서 누가 총을 겨누다가 헛발질을 한다든지 하면 그때 예기치 않게 뽑아가지고 사고가 나는 그런 장면 많이 보시죠. 지금 한국이 누가 먼저 총을 뽑느냐 하는 그런 결투 전야의 순간으로 몰려가고 있다는 그런 느낌이 듭니다. 만약 북한에 대한 군사적 해결책을 강구하지 않고 지금 식으로 간다면은 한 3, 4년 뒤에 이런 사태가 일어날지 모르죠. 김정은이가 백령도를 포격합니다. 그럼 우리는 그동안 수차례 약속했던 대로 북한의 원점 타격을 해야 돼요. 군단 사령부를 폭격을 해야 됩니다. 그럼 수백 명이 죽겠죠. 그 다음에 김정은이가 어떻게 나오느냐. 김정은이가 직접 딱 성명서를 발표하면서 좋다. 우리를 공격한 남한의 합참의장 국방장관을 처벌하라. 손해배상하라. 백령도를 우리한테 넘겨라. 그러지 않으면 우리는 대구를 핵으로 공격합니다. 이렇게 선언합니다. 그럼 남한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느냐?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남한에서. 일치단결해서 그래 솔람 쏴봐라. 핵 민간 방공 훈련하면서 이렇게 사생결단으로 나오느냐? 아니면은 우리가 무리를 했다. 북한 요구 좀 들어주자. 이렇게 해가지고 소위 반전 평화 시위라는 게 막 일어나가지고 특히 군에 자식들을 보낸 이 부모들이 국방부하고 합참 앞으로 몰려가가지고
전쟁하지 말자 하는 시위를 할 것이냐. 어느 쪽 가능성이 많습니까, 지금? 어느 쪽 가능성이 많습니까? 이런 틈을 타가지고 북한이 무인도에다가 SLBM으로 쏴가지고 아주 고각도로 올라가서 떨어지는 이런 핵실험을 한번 하는 거예요. 무인도에서 핵이 진짜 터지는 겁니다. 본때를 보여주는 거죠. 모범을 한번 보여주는 거지. 그래 놓고 한국을 압박하면 한국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느냐. 사생결단하자. 좋다. 한번 서보름 서봐라. 너가 서는 순간 너도 죽는다. 이렇게 나오면은 한국은 살아요. 그게 아니고 우리 합참의장, 국방부 장관 다 직무 유기나 권력 남용 이런 걸로 잡아넣자. 북한 요구 들어주자. 이런 식으로 나오면은 그 순간부터 한국은 북한의 핵 전략에 넘어가서 종속이 되고 한미동맹도 아마 치명적 받게 될 겁니다. 자, 이럴 때 시나리오 쓰면 이렇습니다. 이렇게 남북한이 딱 대치하고 있으면은 중간에 항상 끼어드는 사람이 있을 거라고. 중국이 한번 끼어들어. 야, 절대 육자회담하자. 이렇게. 육자회담하자. 육자회담의 조건은 뭐냐? 육자회담 하면서 한미동맹이라든지 주한미군의 성격이라든지 평화협정 이런 거 다 논의하자. 우리가 절대로 받아들일 수 없는 걸 다 논의하자.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럼 미국은 어떻게 하냐? 여기서 이제 미국의 태도가 중요합니다. 미국도 핵전쟁은 막아야 된다. 또 한국에서 막 평화 시위 일어나고 반전 시위 일어나고 안 싸우겠다고 하는 걸 본 미국의 여론이 얼마나 바뀌겠습니까? 더구나 트럼프가 대통령이 있다면. 아니, 저런 나라를 위해서 왜 우리가 로스앤젤레스가 희생당하는 거, 그걸 서울을 지키기 위해서 한국 편들다가는 북한이 쏜 미사일에, 핵미사일에 로스앤젤레스가 날아갈지 모른다. 그럼 이런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핵을 할 수 있느냐? 그러면은 미국도 중국과 더불어 이거 회담하자. 자, 그 회담이 한번 열린다고 해보십시오. 어떤 회담이 되느냐? 한국 윤석열, 자, 한국은 싸우려고 안 한다. 미국도 한국 싸우려고 안 하니까 미국도 한국을 위해서 대신 싸워줄 수 없다. 핵전쟁은 무조건 막아야 된다. 그런데 김정은이라 나오면 핵 쓰겠다고 한다. 자멸 하는 걸 각오하고라도 핵 쓰겠다고 한다. 이거 또 어떻게 하느냐? 육자회담 열리면은 거기서 누가 희생되겠습니까? 누가 희생이 되겠습니까? 핵 없는 사람이 희생되죠. 핵 없는. 육자회담 열리면은 한국만 빼고는 다 핵이 있습니다. 일본은 결심하면 6개월 만에 핵무기만 준핵 보이고 한국은 핵이 없다. 아니, 핵이 없는 그뿐만 아니라 핵 방어망도 없다. 아니, 핵이 없으면 방어망이라도 철저하게 만들어야 되는데 사드 배치하지 못하게 하는 이런 자들이 집권을 했으니까 핵 방어망, 핵도 없고 방어망도 없고. 그럼 육자회담할 때 한국에 발언권이 있습니까? 싸울 의지도 없다. 그러면 할 수 없다. 주한미군 앞으로 성격 바꾼다. 평화유지군으로 바꾼다. 평화협정 맺어가지고 미국과 북한을 수교한다. 한국의 이 보수 세력, 권력도 갖지 못한, 집권도 하지 못한 보수 세력, 저건 아무것도 아니야. 이렇게 되면서 대한민국이 적화 통일로 가는, 또는 북한의 식민지 비슷하게 되는, 또는 중국의 조공을 바치던 옛날 조선조 시대로 가는 이런 결정적 전환점이 올 수도 있다. 이런 시나리오를 내가 한번 써보는 겁니다. 써보는데 이런 시나리오가 실감이 좀 느껴집니다. 요새는 실감이 느껴집니다. 간단합니다. 북한은 핵이 있다. 남한은 핵이 없다. 플러스 남한에는 핵 방어망이 없다.
국민들은 결전 의지가 없다. 이러면 어떻게 되느냐? 배부른 나라가 배고픈 나라한테 먹히는 수많은 역사적 사례의 하나로 한국이 기록될 가능성이 있죠. 항상 착각하기를 배부른 나라가 배고픈 나라를 항상 이긴다. 전쟁에 대해서 한국 사람들은 잘 모르니까 그런 소리를 합니다만은 한국 역사를 보면은 그렇습니까? 백제, 고구려, 신라 중에서 가장 배고팠던 나라가 신라 아닙니까? 신라. 백제가 제일 잘 살았고 군사적으로는 고구려가 제일 강했죠. 왜 신라가 무엇입니까? 지도부가 일치 단결해가지고 자주국방 정책을 펴니까 그렇게 된 거죠. 중국에서 보면은 잘 살던 나라는 항상 못 살던 몽고, 여진족, 요나라, 청나라한테 계속 당했습니다. 잘 살던 나라가 당해요. 송나라가 대표적이죠. 송나라. 중국 역사상 제일 잘 살던 송나라는 그러한 금, 원내 차례로 당했습니다. 남송이라 그래가지고 양장 남쪽으로 이렇게 남경의 수도를 두고 남쪽으로 간 그 남송하고 금나라가 싸울 때 금나라에서 눈에 가시처럼 생각하는 사람이 남송에 있었죠. 그 사람이 악비라는 충신이었습니다. 저 악비를 없애면 좋겠는데 마침 간신이 하나 있었죠. 송나라에 남송에 진회라고 그 사람을 부추겨가지고 모함을 해가지고 아주 용감한 악비를 죽이게 만들었어요. 자기 손으로 무장해지만 그 다음에는 좀 세월이 흘러서 또 한 사람 한모라는 사람이 용감한 사람이 나와가지고 계속 금나라하고 싸우려고 하니까 금나라가 남송한테 협박을 합니다. 그 지금 한모라는 한턱주먹을 겁니다. 그 사람을 잡아 죽여가지고 목을 우리한테 보내라. 안 그러면 우리 쳐들어가서 가만두지 않겠다. 이렇게 협박을 하니까 남송에서 그 충신을 죽여가지고 목을 갖다 바쳐요, 실제로. 그거하고 비슷한 사태가 한국에서 일어나는 구도가 지금 형성되고 있다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시간이 없다. 시간이 쫓긴다. 시간이 쫓긴다. 이런 거죠. 우리 전사에 보면은 유리할 때 공격을 안 했다가 그 기회를 놓치고 거꾸로 당한 예가 수도 없이 많은데 제일 대표적인 것이 1940년 프랑스하고 독일의 전투입니다. 1938년에 소위 뮌헨 회담이 있어가지고 그 히틀러가 체코를 침공하겠다고 그러니까 체코하고 동맹국이던 프랑스가 가만히 계산을 해보니까 체코를 방어하기 위해서 동맹국의 약속대로 지금 독일군과 싸워야 되는데 준비가 안 돼 있다. 이거 막을 수가 없다.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프랑스의 동맹국인 영국도 프랑스가 안 싸우는데 우리가 나서가지고 체코를 도와줄 수가 없다. 이렇게 돼 있는데 무솔리니 이탈리아가 딱 그럼 회담하자 해서 회담이 성립됐어요. 뮌헨 회담. 뮌헨 회담에는 네 나라가 참석했습니다. 프랑스, 영국, 독일, 이탈리아. 요 네 나라가 체코의 운명을 결정해요. 놀랍게도 체코 대표는 초청도 못 받았습니다. 체코는. 그 당시에 체코는 공업국입니다. 체코는 공업력이 대단합니다. 그리고 무기를 잘 만들죠. 뭐 기관총 등등. 그때 체코 군대는 굉장히 강했습니다. 그것도 싸울 의지도 있었어요. 그런데 영국, 프랑스가 체코 의견도 듣지 않고 그 회담을 해서 결국은 체코의 독일인 지역을
히틀러한테 넘겨주는 약속을 합니다. 그 대신에 히틀러가 이게 마지막이다. 나는 더 이상 영토적 야심이 없다 하는 약속을 해요. 그래서 평화협정을 맺습니다. 뮌헨 평화협정. 그때 참석한 사람이 챔블레인이라는 영국 수상인데 이 사람 영웅이 됐어요. 야, 전쟁 일보 직전에 갔던 유럽을 평화협정을 맺어서 히틀러로부터 앞으로는 전쟁이 없다는 약속을 받았다. 영웅이 돼서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유명한 연설을 해요. 우리 시대에 평화가 왔다. 뭐 Peace in our time 뭐 이런 유명한 말을 했습니다. 거기에 반대해가지고 히틀러가 언젠간 전쟁을 할 거다 해가지고 강경론을 펴던 윈스턴 처칠은 완전히 정치적으로 매장될 지경이 되었습니다. 그게 1938년이에요. 그런데 히틀러 가만보니까 히틀러가 어떻게 합니까? 독일인 살던 그 지역만 접수하는 게 아니라 그 길로 체코슬로바키아를 다 점령해버리고 약속 어겼어요. 그 다음에 폴란드에 있는 그 단치히란 그 지역을 우리한테 달라 해고 또 폴란드를 압박하는 거예요. 이러니까 비로소 영국, 프랑스 여론이 야, 히틀러한테 양보만 하다가 결국 우리가 당했구나. 챔브레인까지도 아이고 이제는 더 양보 못한다. 이렇게 하면서 조기에 선언을 합니다. 폴란드 침공하면은 독일이 폴란드 침공하면 우리는 독일한테 선전포고한다. 이건 또 너무 나가버렸어요. 왜 너무 나갔냐? 프랑스와 영국, 특히 영국에서 폴란드를 뭐 도와줄 방법이 없어요. 해군을 보낼 수도 없고 육군도 별로 뭐 병력이 별로 얼마 안 되는데 자기가 지킬 수 없는 약속을 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히틀러는 그렇다면은 폴란드를 우리가 쳐들어갈 때 폴란드를 도와줄 나라는 소련밖에 없다. 불구 대천의 원수지. 히틀러의 나치즘이라는 것은 공산당하고 싸우기 위해서 싸운다는 명분으로 만들어진 거예요. 바로 스탈린과 히틀러가 주된 주적 관계였습니다. 그런데 그 스탈린하고 불가침 협정을 맺어버렸어요. 1939년 8월에. 그러니까 마음 놓고 폴란드를 쳤습니다. 한 달 만에 폴란드 항복을 하는데 그때 사실은 이 육군 병력은 프랑스가 더 강했어요. 병력이 많았어요. 탱크도 더 많았어요. 그런데 불란서하고 독일 즉 지금 알사스 로렌지군 그 근방에 있던 병력까지 빼가지고 폴란드를 치는 사이에 그때 불란서가 독일로 쳐들어갔으면 독일이 망하게 돼 있었어요. 병력이 다 폴란드로 가 있었는데 서부 전선에서는 뭐 한 5대1 정도로밖에 안 되니까 그때 프랑스가 총력을 다해서 치고 들어갔으면 이겼는데 가만 놀고 있었습니다. 프랑스 군대는 그 절호의 찬스를 놓쳤어요. 왜 놓쳤느냐? 불란서는 가만 생각해 보니까 이거 우리가 싸우지 않아도 있을 것이다. 특히 영국이 독일을 해군으로 봉쇄를 하면은 독일이 좀 못 견딜 것이다. 그런데 우리가 나서서 굳이 뭐 전쟁할 필요 있느냐? 이런 소극적 생각 하면서 그 기회를 놓쳐버렸습니다. 김영삼 때 우리가 했던 거하고 마찬가지죠. 북한 핵 문제 지금 미국이 알아서 하는데 미국이 포기하려고 하면 우리 가만히 있으면 될 텐데 굳이 말리는 것은 그때 조금이라도 피해를 안 볼까 싶어서 미국 그 북한 핵 문제 그때 그런 말이 유행했습니다. 소위 전문가들 사이에 북한 핵 문제 그거 우리 문제 아니다. 미국 문제다. 국제 문제다. 우리는 그냥 구경만 하면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하던 사람 목소리가 생생합니다. 지금도. 그렇습니다. 그러다가 지금 이 지경에 왔듯이 불란서도 어떻게 됐습니까? 그런 결정적인 딱 천서를 놓치니까 독일은 폴란드를 한 달 만에 딱 항복받은 다음에 다시 병력을 불란서 적병지대로 딱 집중시켰습니다. 그러다 1940년 5월 불란서가 예상하지 못하는 방향으로 그냥
기갑 군단이 기습작전을 펴가지고 그 막강한 프랑스 육군이 6주 만에 한 달 반 만에 손들어 버렸습니다. 기회를 놓친 거죠. 우리 기회 3번 놓쳤습니다. 또 한 번 마지막 기회 4번 올까 말까 하죠. 이게 올지 안 올지 몰라요. 북한을 군사적으로 하는 말하자면 어떻게 하냐, 쿠바식으로 하면 이렇게 하면 되는 거죠. 북한에 대해서 미국, 한국군이 중심이 돼가지고 해안 봉쇄를 하는 겁니다. 봉쇄하면서 쿠바 때 했던 식으로 만약 북한이 핵이나 화생방 무기, 생물 쓰기만 하면은 요거는 미국에 대한 공격으로 간주하고 우리는 북한에 대해서 핵으로 보복하겠다. 이렇게 딱 선을 해버립니다. 그래 놓고 봉쇄를 하면서 북한 들어가는 배 이런 거 철저하게 차단하고 핵을 폐기하라고 시간을 딱 주어가지고 이렇게 하는 거. 그냥 처음부터 뭐 폭격하자는 게 아니라 단계적으로 하는 그런 찬스가 아직 있는 것 같아요. 내 생각에는 있는데 할지 말지는 모르겠습니다. 또 그 사이에 또 좀 다급한 일이 사건 사고가 또 일어날 수도 있고 하는데 오늘날의 대한민국 상황은 그런 쪽으로 지금 가고 있는 이 상황에서 가장 중요한 민주주의 국가에서 가장 중요한 선거가 11월 달, 올해 11월 달 그리고 내년 12월에 있다. 여기서 한국 사람들은 그런 거 다 우리 문제가 아닌 것처럼 생각하고 사소한데 목숨 거는 싸움을 하면서 지난 한 달 동안 한국 언론을 가만보니까 우병우 수석이라는 사람을 몰아내느냐 마느냐를 가지고 한 달 동안을 조선일보가 앞장서서 문제를 제기하다가 이제는 또 거꾸로 조선일보 주필이 그만두는 이런 상황을 보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게임, 가장 중요한 것을 놓쳐버리면 가장 사소한데 목숨을 걸어요. 인간은. 이번 이 소위 우병우 수석 또는 조선일보 청와대 갈등은 이런 교훈을 남깁니다. 우리한테. 언론의 범위는 뭐냐? 언론과 권력은 정치죠. 어떤 관계를 가져야 되느냐 하는 것을 새삼 깨우쳐 줍니다. 조선일보가 국가 정체성이나 안보 문제나 이런 걸 중에서 가장 최선은 하지만 가장 현실적으로 가장 그 중에서 하나를 선택한다면 가장 견실한 보도를 해온 것은 아마 여러분들 잘 아실 겁니다. 그런데 이 우병우 수석 문제의 보도는 무리가 있었어요. 어떤 무리가 있느냐? 장모 땅을 어떤 회사가 비싸게 사줬다. 그런 의심이 든다. 이래가지고 보도를 하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의혹이 있다. 그런데 계속 보도를 하긴 하는데 그것을 뒷받침하는 결정적 증거나 확정이 나오지 않아요. 그 나왔으면은 박근혜 대통령이 아니라 박정희 대통령이라도 우병우 수석을 보호할 수가 없습니다. 우병우 수석의 잘못이 법적으로 명백하다라고 하면 하나님도 보호할 수가 없어요. 이 민주주의 국가에. 그게 아니니까 그 다음에 가족, 장모, 처제, 이쪽으로 넓혀가지고 문제를 제기하는데 그것도 딱 부러진 게 없다. 이런 식으로 크게 보도하는 것은 무리입니다. 의혹이 있다 하면 그것은 한 2, 3단 기사로 다뤄야 돼요. 그것이 확실해졌을 때 일면 토목으로 다뤄야 됩니다. 의심나는 거 가지고 사람을 잡을 수 없잖아요.
또 의심은 의심입니다. 의심하고 사실과는 천지 차이입니다. 의심이 100개가 있더라도 그 나중에 사실이 아닌 걸로 밝혀지면 다 건강하게 아무것도 아닙니다. 의혹과 사실은 그 사이에 절벽이 있어요. 절벽이 넘지 못하는. 그런데 의혹을 일면톡으로 다루면은 이게 사실이라고 국민들한테, 독자들한테 알려주는 거하고 마찬가지예요. 이것은 언론이 그렇게 다루면 안 되게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문제 제기했던 그게 사실이 아닌 걸로 밝혀지면 거기서 끝내야 됩니다. 이게 안 맞으니까 그럼 다른 거 한번 알아보자 하는 걸 흔히 우리가 수사에서 별건 수사라고 해요. 별건 수사는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어떤 회사에 비자금 조성했다는 정보가 있어가지고 수사해보니까 그게 없다. 그런데 그냥 발을 빼려니까 체면 문제도 있고 하니까 다른 걸 가지고 회장의 여자 관계라든지 이런 걸 가지고 조사를 하는, 이걸 별건 수사라고 해요. 그런데 언론이 별건 취재, 별건 수사 비슷한 별건 취재를 했다? 이것도 언론의 정도에서 벗어난 겁니다. 그 다음에 사설을 통해서 계속 우병수석 왜 몰아내지 않느냐, 왜 그만두게 하지 않느냐를 가지고 하루 걸러가면서 사설을 쓴다. 그러면은 우리 법에 대통령 비서 인사권을 언론이 가진다는 조항이 있습니까? 이 비서예요, 비서. 비서는 장관과 다르죠. 장관은 청문회를 합니다. 인사청문회. 비서는 왜 안 하느냐? 그건 비서는 쓰는 사람 마음대로 해요. 쓰는 사람. 우리가 어느 회장 비서를 왜 계속 쓰느냐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한두 번은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걸 사설을 통해서 한 달 동안 계속 이렇게 하면은, 아니, 남 비서를, 대통령 비서를 쓰든 말든, 그걸 그럼 언론이 인사권을 가진 셈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아마 박근혜 대통령이 오기가 생긴 것 같아요. 오기가. 맞습니다. 그러니까 또 확정도 안 나오고 하니까 이런 상태에서 이제 그러면은 언론 너희들은 얼마나 깨끗하냐? 정치에 들여댔던 그 잣대를 너한테도 한번 들여대보자. 이런 쪽으로 지금 간 것 같아요. 여러 가지 그러니까 언론 또한, 한국의 언론 또한 문제가 많구나. 이렇게 됐습니다. 언론의 분수, 지켜야 될 그 범위에 대해서 여기서 한번 결정해야 돼요. 그 뭐냐? 언론은 관찰자입니다. 경기로 이야기하면은 선수가 아니에요. 경기의 관찰자입니다. 심판 정도 될 거예요. 심판 또는 평을 하는 사람. 언론은 정치를 하고 행정을 하고 총을 들고 나서서 싸우는 플레이어가 아닙니다. 선수가 아니에요. 선수가. 관찰, 구경하는 사람이에요. 구경하면서 누가 잘못했다 또는 가끔은 심판 비슷한 걸 봐주기도 합니다. 심판. 국외자입니다. 어쨌든 국외자. 그런데 언론이 들어가서 자기가 직접 축구하면 됩니까? 축구하려고 하면 돼요. 기자가 어느 감독이 마음에 안 든다고 해가지고 자기가 경기장에 들어가가지고 축구하려고 하면 됩니까? 그것은 과분한 거예요. 그건 그렇게 하면 안 돼요. 또 다른 나라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인사를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한두 번 이야기하지만은 그 다음에 안 하면은 그 다음에 잘못한 건 선거 때 판단하고 하면 되는 거니까 다른 방법으로 논의해야 됩니다. 한국의 언론은 옛날부터 조선조부터 한국은 항상 언론이 강한 나라인데 이게 개화기 때 언론이 중심이 되고 일제시대 때 조선동아일보를 중심으로 저항운동을 하고 하는 과정에서 한국의 언론은 실제 그 실력보다 항상 과대평가돼가지고 실력이 없는 사람이 권한을 행사하는 그런 꼴이 되고 말았어요. 그러면서 자신을 검증해보는 자기 비판의 노력이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런 사태가 났는데
어쨌든 이것은 좋게 해결이 돼야 돼요. 좋게 해결은 언론은 언론대로 반성하고 청와대도 한번 자기를 돌아보고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그러나 하나 다행인 것은 이런 문제는 노출이 돼요. 민주주의 국가의 장점이 있습니다. 민주주의 국가는 문제 해결을 덮어서 해결하지 않습니다. 노출시켜서 해결합니다. 그러니까 시끄럽죠. 괴롭죠. 그 대신 노출시키면 대부분의 경우는 문제가 해결돼요. 덮으면 해결이 안 됩니다. 몸에 암덩어리가 자라고 있는데 없다고 해가지고 덮으면 그게 뭐 암덩어리가 안 자랍니까? 그걸 다 노출시켜서 수술도 하고 해야 피도 흘리고 뭐 돈도 들고 가지만 결국 해결되듯이 이게 다 민주주의적으로 한번 해결을 한다면은 이런 사태도 대한민국을 발전시키는데 그렇게 불리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다만 한국 지금 내년 대선으로 가는 과정에서 이런 현상이 지금 일어나고 있어요. 보수는 분열로 망하고 좌파는 자충수로 망한다. 그 원리를 가지고 이렇게 들여다보면 보수는 분열로 망한다. 한국에 지금 보수가 분열되고 있는 것 같은 징조가 많이 보입니다. 청와대와 조선일보가 이렇게 맞서고 있는 것도 어떻게 보면 보수 분열적인 면이 있어요. 친박, 비박 이렇게 싸우는 것도 그 보수 분열의 한 표상입니다. 그리고 경북, 경남이 요새 또 생각이 많이 달라지더라고요. 이런 식으로 가면은 보수는 분열로 망한다는 이 원리가 생겼을지 모릅니다. 이게 대통령 선거에 딱 들어가면은 지금은 누가 봐도 박근혜 대통령한테 충성심이 강하다고 하는 정말 강한지 아닌지는 모르겠어요. 정말 강하면 대통령 퇴임한 다음에도 충성을 해야 되는데 현직 대통령한테 충성하는 거 가지고는 그 사람이 정말 충실인지 아닌지 알 수가 없어요. 대통령 그만두고 권력을 놓았을 때도 충성하느냐 한번 지켜볼 만합니다. 지금 친박이라는 사람이 박근혜 대통령이 청와대를 떠난 다음에도 계속 태도를 바꾸지 않을 거냐 지켜볼 만하겠죠. 하여튼 그 사람들이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을 영입을 해가지고 후보로 만드는 걸로 거의 결정한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그럼 뭐 어떻게 만들어내느냐? 한국은 드라마적 요소가 강한 나라입니다. 사람들 성격도 드라마를 좋아하고 드라마를 통해서 영웅을 만들어냅니다. 그러니까 반기문 씨가 지금 지지율이 이 여권 내지 보수 후보 중에서는 압도적으로 많은데 그러면은 경선이 재미가 없을 것이다. 경선이 재미가 없어가지고 사실상 추대식으로 후보가 된다. 그런데 야권에서는 치열하게 재미있는 드라마를 만들어서 거기서 한 사람을 뽑는다. 이러면은요, 트럼프가 인기가 높아가듯이 드라마를 만드는 쪽으로 사람들이 기우는 경우가 많습니다. 드라마를 만드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는 자기의 지지 기반을 넓히는 사람이 대통령이 됩니다. 자기의 지지 기반을 좁히는 사람은 안 돼요. 김영삼 씨가 대통령 된 것도 그때 무슨 당입니까? 민정당으로 들어가가지고 나중에 민자당으로 바뀌었습니다만은 3당 통합을 해서 공화당 세력, 민정당 세력 다 합쳐가지고 92년에 대통령 선거에 당선됐습니다. 김대중 씨는 더 말할 것도 없죠. JP하고 손잡고 박태준하고 손잡고. 근데 이회창 씨는 이인재 뛰쳐나간 이인재를 잡을 수 없고 김영삼하고도 사이가 떨어져가지고 점점 축소돼 버렸습니다. 지지 기반이 축소돼 있습니다. 2002년 대통령 선거 때도 노무현은 정봉준하고 손을 잡았습니다.
이회창 씨는 정몽준 씨하고 손을 잡을 노력을 안 했어요. 축소지향이죠. 확대로 연합을 해야 정권을 잡습니다. 전쟁도 신라가 당나라하고 손을 잡고 삼국통일을 했듯이 전쟁도 여러 나라 힘을 합쳐서 전쟁에서 이기는 거지 1대1로 이기는 전쟁이 요새 별로 없어요. 1대1로. 하물며 정권, 그래서 지금 친박 세력들이 구성하고 있는 그 집권 전략은 너무나 축소지향적이다, 분열적이다, 이렇게 보입니다. 인상적으로 우리 국민들한테도 그런 인상을 상당히 주고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박근혜 대통령의 지지율 문제가 있어요. 지금 29%라고 하는데 29%로는 대통령이 될 수 없죠. 나머지 70%의 적대 세력이 있다고 봅니다. 70%의 적대 세력. 일각에서는 뭐 박근혜 대통령이 계속 밀어가지고 설사 정권을 놓치더라도 박근혜 대통령 중심으로 뭉치면 되지 않느냐. 그건 지는 게임, 그건 정권 안 잡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친박 세력이 개방적으로 나가서 여러 세력과 손을 잡느냐 못 잡느냐, 거기에 의해서 결판이 나는데, 보수는 분열로 망한다는 그 반대말은 뭡니까? 보수는 대동단결하면 이긴다는 거죠. 보수는 대동단결해야 되고 백의종군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백의종군은 뭐냐? 과거에 내가 뭘 했든 그런 거 다 놓고 지금 자기 자리에서 장관 했든지 뭐 국회의원 했든지 그건 과거 일이고 지금 이 순간에 뭘 할 거냐. 백의종군. 그 다음에 분진합격. 다 따로 각각 개성을 살리면서 나가되 나중에 투표할 때라든지 결전을 해야 될 때는 같은 방향으로 공격을 하자. 이게 분진합격이죠. 나갈 때는 갈라져서 나가더라도 공격할 때는 합치자. 분진합격. 백의종군, 그 다음에 대동단결. 이걸 한국의 보수 세력이 3대 전략 또는 행동 윤리로서 정착시킬 필요가 있는 게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음에 우리 이 강연은 제가 앞으로 한 분기에 한 번 정도로 하려고 합니다. 분기에 한 번. 그리고 내용도 좀 충실하게 하고, 그래서 다음 강연은 12월 23일에 할 생각입니다. 12월 23일. 벌써 12월 23일 하니까 올해 다 간 것 같습니다. 세월이 빠르죠. 벌써 12월 23일 크리스마스 캐롤이 울려 나오는 그런 기분인데, 오늘 정치, 핵 문제 뭐 이런 이야기 했지만 마지막으로 가벼운 이야기를 하면서 끝내고 싶은데요. 저는 지난 한참 더울 때 미국하고 카나다에 대자연 여행을 하고 왔습니다. 캐네디안 로키라고 그래가지고 굉장히 아름다운 자연이 있죠. 시애틀 근방. 또 산속에 들어가가지고 전화도 안 되는데 한 3, 4일 버티기도 하고. 이 대자연을 구경한다는 게 치료 효과가 있는 것 같아요. 굉장히 건강해진 것 같습니다. 그 대자연 속에서 뭔가 기를 받는다는 것은 이건 좀 무리지만 하여튼 대자연을 구경하면서 즐거워하고 같이 숨쉬고 하면서 이 자연과 인간이 어울리는, 이게 여행이죠. 여행의 목적이 대충 두 가지입니다. 한 세 가지 좀 되겠습니다. 첫째는 좋은 경치를 보려고 하는 여행이 있습니다. 그것보다는 유적을 보는 역사 문화죠. 찬란한 건축물, 이걸 보려는 또 미술관 여행이 있고, 그 다음에 요새 뭐 음식 좋아하는 사람, 이런 다양한 여행의 방식이 있는데, 저는 음식 이런 데는 별 관심이 없고 역사, 문화, 경치 이걸 좋아하는데, 굉장한 경치를 딱 보면 숨이 딱 막히죠. 그랜드 캐년이라든지 뭐 캐네디안 로키, 히말라야 이런 거 보면 숨이 딱 막힙니다. 보는 순간 숨이 멎는다 그러죠.
그건 뭐냐? 굉장히 아름다운 걸 보면 느끼는 기분이 그거 아닙니까? 그런데 굉장히 아름다운 건축물을 보면 또 숨이 딱 뭐죠? 숨이 딱 막힙니다. 바티칸 성당 같은 거, 노틀담 성당, 또는 일본에 있는 그 뭡니까? 히메지 성, 이런 걸 보면 딱 숨이 막혀요. 아, 이거 왜냐? 아름다움은 사람을 다 감동시키는데 그게 사람이 만든 아름다움이나 하나님이 만든 자연의 아름다움이나 그 아름다움은 공통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아름다움을 가까이서 접하고 느끼고 하는 것이 사람을 건강하게 하고 무엇보다 정신을 건강하게 하는 것인데, 이게 성당이나 미술품, 음악, 이건 사람이 만든 아름다움입니다. 이 지구는 뭐냐? 신의 창작품이죠. 신의 미술관이죠. 이 지구의 이 자연 경치는 신이 만든 미술관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으로 태어나면은 신이 만든, 우주가 만든 이 아름다운 것을 보고 죽기 전까지 다 보아야 될 의무가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 여행은 이게 손해가 없습니다. 여행을 하면 저도 여행 가기 전에 아유 바쁜데 그만둘까 하는 생각도 들고, 또 돈의 여유 문제, 돈, 시간 손해보는 것 같은데 여행하고 오면은 남는 게 많다 하는 걸 느낄 때가 많습니다. 여행은 남는 장사다. 그래서 아이들을 출세시키려면 어릴 때부터 여행을 보내라 하는 말이 있습니다. 이게 거꾸로 연세가 들면 여행을 해야 된다는 생각이에요. 특히 시간, 돈 여러 가지 좀 많죠. 여행을 나이 많아서 해야 될 일 중에 하나가 여행이라는 그런 한번 생각도 들었습니다. 지금 이제 연휴 기간이 5분에 굉장히 길던데, 이 여행은 국내외 여행을 다 같이 해야 됩니다. 외국만 봐도 안 되고 국내만 봐도 안 되고, 그렇게 해야 이게 서로 연결이 되면서 한국이 얼마나 아름다운가를 알게 되죠. 해외여행을 많이 하면 할수록 한국이 더 아름답게 보입니다. 한국이 더 아름답게 보여요. 그리고 한국 사람들은 이게 서열의식이 강해가지고 금강산이 더 좋더냐, 설악산이 더 좋더냐, 이걸 가지고 막 싸웁니다. 금강산은 금강산대로 좋고, 설악산은 설악산대로 좋고, 남산은 남산대로 좋아요. 이 자연은 순번을 먹이는 게 아니에요. 다 좋습니다. 다 좋아요. 다, 그러나 개성이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연세드신 분들이, 저도 그 축에 이제 들어갔습니다만, 즐길 게 역시 영화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영화를 보는 거. 지나간 영화도 보고, 영화를 볼 때마다 좋은 소설 하나 읽는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 인천 상륙작전 보신 분들 있습니까? 여기 아마 손 한번 들어보십시오. 하여튼 많으시네. 그래서 아마 한 700만까지 간 것 같은데, 아주 좋은 뜻으로 만든 영화죠. 그 만든 분이 2008년에 포화속으로라는 걸 만든 분입니다. 포화속으로. 손현경이. 그리고 또 요새 또 곧 개봉될 다큐멘터리 영화가 하나 있습니다. 연인과 독재자들이라는 영화인데, 이게 뭐냐면 신상옥 그 납치 사건을 다룬 다큐멘터리입니다. 거기 보면 김정일 목소리도, 왜 신상옥 최은희 씨가 탈출할 때 김정일, 김일성의 목소리를 녹음해온 거 아시죠? 그 목소리 들어보셨습니까? 네, 우리가 95년 10월 월간조선에 그 테이프로 만들어서 공개한 게 있습니다. 거기 보면 김정일 목소리가 나오고 아주 재밌는 다큐멘터리. 그건 영화보다 더 재밌더라고요. 그걸 아마 금년에 개봉작입니다. 그걸 보면은 왜
최은희 신상옥을 납치했느냐 하는 게 김정일의 육성으로 나옵니다. 원래 목적은 신상옥 씨가 목적이었어요. 신상옥 씨를 데려가지고 북한 영화를 개혁하려고 그랬습니다. 근데 신상옥 씨를 데려오려면 미끼로서 최은희 씨를 데려와야 되겠다 해서 최은희 씨를 먼저 납치합니다. 그 다음에 부인을 찾아 헤매던, 그때는 뭐 이혼한 상태지만 신상옥 씨가 홍콩에 나타났을 때 또 납치를 하죠. 그래서 신상옥 씨한테 정권을 줘가지고 영화 마음대로 만들겠습니다. 그럼 몇 년 동안 참 신상옥 씨는 한국에서는 뭐 돈이 부족해서 영화 뭐 북한에서는 마음대로 만들, 심지어 폭발 사건을 실감나게 한다고 진짜 열차를 폭발시켰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그 재밌는 영화를 많이 만들었어요. 상도 받고 했습니다. 그래도 자유가 그리웠던 거죠. 신상옥 씨는 여기 탈출하고 나서 저하고 참 자주 만났어요. 왜 자주 만났는지 압니까? 그 사람이 제일 미워한 사람이 두 사람이 있었어요. 신상옥 씨가. 그게 김정일하고 김대중 씨. 맨날 만나기만. 근데 김정일한테 그렇게 도움을 받았으면 그거 전혀 없어요. 자기 자유를 속박한 데 대해서는 용서를. 그러니까 결국 탈출한 건 자유입니다. 자유. 그러나 이 사람은 굉장히 영화 감독은 그 보통 사람들 아닙니다. 영화 감독은 그 대통령 시켜도 잘하는 사람들입니다. 그 단기간에 여러 가지 요소를 모아가지고 영화를 만들어낸다는 거는요, 그 하나의 세상을 만들어낸 사람들입니다. 신성욱. 그 김정일이를 완전히 이용해먹고, 통쾌한 건데, 그것도, 인천상륙작전을 보면 그 리암 닐슨이라는 사람이 그 메가더로 나오죠. 그 사람이 유명한 영화 신들러 리스트라는데 나와서 아카데미 아마 주연상 받았습니다. 저는 그 영화에서 그 역이 안 맞더라고요. 리암 닐슨이라는 사람은 메가더 역이 안 맞는 사람이에요. 메가더를 보시려면은 그레고리 팩이 나온 메가더를 보셔야 됩니다. 그레고리 팩 아시죠? 여기 계신 분들은 뭐 제일 좋아하는 그레고리 팩이 나오는 영화가 이름이 메가더라고 있습니다. 굉장히 사실에 충실하게 만든 영화입니다. 그런데 메가더는 두 얼굴이죠. 인천 상륙작전은 잘했는데 그 뒤가 크게 실수를 해가지고 어떻게 보면 약 주고 병준 사람입니다. 우리로서는 중공군 개입을 알고도 방치했거나 오히려 그걸 끌어들여가지고 중국을 치려고 하다가 안 되니까 한국을 버리고 철수하자. 트루만이 그건 안 된다. 이렇게 해서 트루만하고 싸우다가 항명하는 바람에 이렇게 됩니다. 그러나 인물로서는 참 재미있는 인물이 메가더예요. 메가더가 별명이 트루만 대통령이 메가더한테 붙여준 이름이 프리마돈나입니다. 프리마돈나. 스포트라이트를 받아야 살판이 나는 사람. 프리마돈나를 비웃었던 건데. 제가 그래서 이 메가더와 트루만, 한국전쟁 이런 걸 모아서 프리마돈나의 추락이라는 책을 하나 썼습니다. 영화를 보시고 이 책을 보면 아마 입체적으로 이해가 될 거예요. 입체적으로. 지금 메가더는 재밌는 사람입니다. 그 좋은 사람, 나쁜 사람 그런 평전에 제일 재밌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에요. 복잡한 사람이죠. 소설적인 사람이고, 그러나 위대한 능력을 가졌던 사람이고, 위대한 고집도 있고, 그러나 한국 사람들한테 끼친 역할은 잘한 점도 있고 못한 점도 있고, 보는 사람 입장에 따라서는 인천 상륙작전 그거 안 해도 결국 우리가 반격하게 돼 있었다. 그러나 중공군 개입을 부르는 거, 허용한 거는 이거는 정말 용서할 수 없다. 이렇게 보면 부정적으로 봐가지고 뭐 하여튼 공과가 다 이렇게 있는 그런 점에서 항상 논쟁거리가 되는 그런 사람이 메가더입니다. 여기서 하나 확실하게 알 수 있는 거는
인천 상륙작전에 성공했을 때 메가더의 나이가 70이었어요. 메가더가 인천 상륙작전에 성공한 다음에는 아무도 메가더를 말릴 사람이 없었습니다. 사실상 하나님께 있었어요. 그리고 대통령이 될 야망도 좀 있었을 겁니다. 그때 트루만 대통령 미국 합참이 메가더를 통제하지 못했어요. 나이가 70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객관적인 판단이 안 되는 거예요. 메가더 주변에는 전부 예스맨만 있었습니다. 특히 정보참모는 불리한 정보도 올려야 되는데 이 전부 메가더가 좋아하는 정보만 골라서, 그래서 나이가 70 넘어서 남의 말을 안 듣고 중요한 결정을 하면은 어떻게 되느냐 하는 교훈 또한 얻을 수 있는데, 그걸 하려면 아마 다른 영화를 하나 또 만들어야 될 거예요. 자, 이렇게 올해도 흘러갔고, 다음 12월 23일 전에 아까 고지해드린 대로 9월 28일 날 이 동상을 이승만, 트루만, 박정희 동상이 광화문에 서는 날이 대한민국이 제대로 서는 날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9월 28일 2시에 뮤지엄, 전쟁기념관 뮤지엄 홀에서 만나 뵙기를 바라면서 저 이야기를 끝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